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 외환보유고 실질적 고갈 상태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제 영상 댓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넘치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2026년 하반기에 옵니다. 이번 연도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댓글에 어떤 글이 달리게 되냐면 혹시 네이버에 쳐보고서 달러 보유 맞네 이런 분석하시는 거면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외환보유고 달러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게 30% 미만입니다. 외환보유고 대부분이 당장 쓸 수 있는 현물 달러가 아니라 미국 채권들의 다른 형태예요. 등등등등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 가용 외환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생각보다 거품이다라고 이제 주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라서 혹시 실제로 어떨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생각보다 좀 건전하지 못한 건가? 우리나라 또 외환위기 올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알아보게 됐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IMF라는 거를 눈 뜨고 맞으면 바보 취급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되게 높은 수준이라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 통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세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 7, 8위 정도까지 기록했다가 조금 이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순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 순위로 조금 높은 순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계 탑10 수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댓글이 있으면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게 30% 미만이다. 즉 뭔가 생각보다 외환 보유고가 잘 튼튼하게 세계 수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부터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약간 벌써 부실부실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최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기준을 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유가증권의 예치금액, 뭐 특별인출권, 금, IMF 포지션, 뭐 요렇게 이제 다양한 계정 과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예치금이랑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 요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외환 보유액의 10.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SDR이랑 여기 이제 IMF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외환을 우리가 긴급하게 방어해야 되거나 할 때 활용되는 계정 과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포함해서 예치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10% 정도만이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이더라고요. 어라? 그러면은 90%는 당장 못 쓰는 돈이네? 실제로 여기 유가증권으로 묶여있는 게 절대적인 자금 비중이에요. 전체 외환 보유액의 88%가 유가증권에 묶여있는데, 그러면은 뭐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세계적인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묶여있네 어딘가에? 이거 문제 터지면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외환 방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환 보유액에 우리가 지금 보유 중인 유가증권 88%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일단 달러로 투자를 하는, 달러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의 과거 담당자의 한 발언을 보게 되면은 이 유가증권, 즉 이제 지금 달러 국채를 들고 있는 것 중에 비중이 대부분 다 단기채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단기채가 다른 나라 외환 보유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 단기채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가증권에. 즉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100이면 그중에 88%가 유가증권인데 그중에 대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이 단기채다. 그럼 이 단기채가 뭐냐?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의미를 합니다. 심지어 금리 변동의 영향도 크게 안 받는, 미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무조건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채권이 바로 단기채예요. 그래서 실질적 현금과도 다름없는 자산이라서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느냐 단기채를 들고 있느냐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단기채가 조금 더 이자가 더 괜찮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단기채지 진짜 100% 현금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미국에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멸망하지만 않으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는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채로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방어에 실질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자금 10%라고 해서 진짜
외환 보유고가 부실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전체 외환 보유액의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환 시장이 붕괴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국채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 세계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로 이제 보유를 할 때 미국 국채, 즉 줄여서 미국채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채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국채나 전 세계 채권에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냐면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이 미국채나 이런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 국채를 보유한 주체를 찾아봤을 때 금융기관이 절반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국채 중에 절반이 다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라는 거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그 국가가 망하지만 않으면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채권 시장에서 현금화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들이 이제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안전한 국채에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금융기관 50%에 외국인 20%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를 살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가 금융기관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죠. 즉 국채라는 거는 대다수가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자, 환율이 올라가게 돼서 외환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국채들이 매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외환 보유고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미국채가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은 전 세계 나머지 통화들은 다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에서 달러가 올라갔을 때 외환 이제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를 매도하게 돼서 이제 환율을 방어하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근데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채에다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의 부실 리스크가 증가하게 돼요. 즉 전 세계 외환 시장이 달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환율, 뭐 유로화,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들에서 이 하락하는 외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에서. 그러면 외환 보유고에서 자금을 투입하면은 국채들 매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매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국채가 시장에서 매도세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나오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거 너무 베베 꼬아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미국 은행들이 3,290달러에 달하는, 즉 우리나라 돈은 470조 원 상당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을 재무제표상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미실현 손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왜냐? 내가 일정 금액일 때 1억을 투자했는데 50% 비트코인 가격에 반토막이 나면 찾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치고 현금화하지 않으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미실현 손실이라 그래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 투자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건 다름이 없지만 아직 그걸 확정을 짓지 않았을 때, 현금화를 안 시켜서 확정을 시키지 않았을 때 미실현 손실이라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실현 손실이 미국 내 은행에서 상당 수준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혀 있냐? 금융위기 때 최대 8배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지금도 한 3배에서 5배 수준 정도 되거든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손실을 은행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압도적인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 왜 전문가들 빼고 아무도 모르고 있지? 하냐면 은행들이 회계장부상 트릭을 써서 이 부분을 감추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원래 국채를 투자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제 계정값으로 분류를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정값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 가치로 내 갖고 있는 증권을 평가하기 때문에 손익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그간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권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게 바로 금융위기 때보다 3배에서
5배가 넘는 손실이 지금 이제 은행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계정 과목을 국채를 투자하는 그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을 장부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꾸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기까지 이 채권을 보유할 거니까 이제 국채로 투자한 내용이 손실이 계정 과목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장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실이 났지만 그걸 이제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장부상에는 어떻다, 투자한 원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1억에서 다 까먹고 3천만 원이 남았어도 아직 현금화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손실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이제 미국의 전국 은행에서 금융위기 때 그 손실이 다 3배에서 5배가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손실이 많이 감춰진 상황인데, 아마 국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감춰진 리스크가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해외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국내 PF에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봤는데 이걸 아직까지 회계장부에 반영을 안 해서 지금 감춰져 있는 이런 손실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거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영영 감춰질 문제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내셔널 뱅크프라는 회사의 주가가 94% 폭락을 했습니다. 쭉 현재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2024년 3분기 최근 실적 발표 때부터 손실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순이익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점점 이제 무슨 기사가 나오냐, 코네디컷에 본사를 둔 이제 패트리어트라는 은행이 잠재적인 합병과 기타 자본 조달 옵션을 모색한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연방 규제기관에서 그 은행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지금 뭔가 은행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은행을 여기저기 팔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은행이 안 팔려요. 왜냐? 부실해졌으니까. 누가 쓰레기 같은 은행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여기저기 뭐 어떻게 유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뭐 자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연방 규제기관에서 이 은행을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방은행에 대한 리스크, 지방은행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참고로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은행 몇 군데가 파산을 했는데 미국 역사상 역대 은행 파산 순위가 있거든요. 1위를 빼고 2, 3, 4위를 재작년에 다 갈아치웠어요. 그 정도로 큰 은행 파산이 있었음에도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건 미국 쪽에서 이제 이걸 방어를 해줬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방어해주기가 좀 힘들 거예요.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면. 왜냐? 좀 더 큰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지방은행이 이제 부도되기 직전에 주가가 급락하고 실적이 악화되고 연방 규제기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은행을 팔려고 여기저기 매물로 내보내도 안 팔리고 이럴 때 보통 딱 이제 지방은행들이 부도가 되는데, 딱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 오히려 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외환보유고를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치솟는 금값에도 외환보유고에서 금을 추가를 안 했다라는 게 좀 더 개탄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 빼고는 지금 뭐 중국이든 터키든 뭔가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곳들은, 특히 인도도 그래요. 금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금을 매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다 상승하는 금 미리 상승하기 전부터 매집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금값에 오히려 수익도 보고 환율 방어나 내지는 기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에 투자를 안 했어요. 전 세계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다 매집하는데 우리나라만 빼고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AI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환율 방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외환 보유고는 뚜렷하게 확인되는 문제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히려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왜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채가 지금 쓰여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확실하게 하나 우리끼리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실물 경기를 체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확실한 건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만들 수